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보,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같은 존재야.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거 말이야. 아침 6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안방. 한석규는 잠결에 들려온 아내 이정희의 목소리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은 퇴직 후에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히는 아내의 독설이었다. 석규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지금 눈을 뜨면 바로 앞에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에 그는 차라리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석규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강원도 춘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시청에서 30년을 근속하며 사무관으로 은퇴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를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이라고 믿었다. 엔진은 쉬지 않고 돌아가야 배가 나아가듯 그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은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자마자 엔진은 꺼졌고 배는 그를 짐짝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거실을 비출 때쯤 석규는 거실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먹다 남긴 빵 조각과 차가운 커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희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리는 그녀의 모습은 석규가 알던 조신한 아내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신 오늘 종로에 있는 시청 동기들 만나러 간다지 않았어? 그냥 가지 마. 차비 아까워. 가서 또 누가 술 산다고 하면 얻어먹기만 할 거잖아. 취해 보여. 정희의 목소리는 일상적인 대화라기보다 처벌에 가까웠다. 석규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사실 오늘은 동기 모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허리 통증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석규는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아내는 그가 아픈 것조차 돈 들어가는 골칫거리로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정희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적만이 남은 거실에서 석규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친 청춘의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차가운 것일까? 그는 거실 벽에 걸린 퇴직 기념패를 바라보았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다는 문구가 오늘따라 지독한 냉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이, 이 아내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내가 아침에 내뱉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는 말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서막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석규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무거운 걸음으로 귀가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 척추에 무리가 왔다고 했지만 석규에게는 마음의 통증이 더 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오늘은 딸 혜진과 사위, 그리고 금지용엽 같은 손주 민준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석규의 굳어있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은 식탁은 겉보기엔 화기애애했다. 손주 민준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사위가 회사 일을 이야기할 때 석규는 자신이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희가 맥주 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석규를 향해 화살을 돌렸기 때문이다. 너희 아빠 좀 봐라. 요즘은 하루 종일 거실 소파랑 한 몸이야. 연금 나온다고 아주 상전 노릇하려는데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혜진아, 너희 아빠가 집에서 밥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게 얼마나 사람 진 빠지게 하는 일인지 아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혜진은 당황한 듯 젓가락질을 멈췄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다.
석규의 가슴에 굵은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평생 가족의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기 위해 밖에서 비바람을 맞았던 세월이 단 한마디로 민폐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 안 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이제 돈 안 벌어오는 사람이라는데 그럼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 민준의 순진한 질문은 석규의 심장을 도려냈다. 정희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술 더 떴다. 그래, 민준아. 사람은 자고로 쓸모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너희 할아버지처럼 늙어서 집만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석규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입안의 갈비찜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딸 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엄마의 말을 말리기는커녕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석규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도 자신은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짜증을 유발하는 노쇠한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비릿한 잔해들만이 남았다. 석규는 아내를 도와 그릇을 치우려 했지만 정희는 그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됐어. 당신이 하면 일만 더 생겨.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서 기름기 다 남겨놓으면서 왜 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석규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어깨가 굽은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석규야, 너 정말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죽는 순간까지 남의 눈치를 보다 사라질 거니? 그날 밤 석규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 한석규 67세. 오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석규는 정희가 친구들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난 틈을 타 서초동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화창한 서울의 날씨와 달리 그의 마음은 장마철처럼 축축했다. 40년 가까운 혼인 생활을 종이 몇 장으로 정리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한석규 선생님, 공무원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으셨으니 사모님께 절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모두 반으로 나누셔야 할 겁니다. 절반. 석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의 절반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석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석규로 죽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석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석규는 강남역 인근의 번화가를 걸었다. 수많은 젊은이가 활기차게 지나가는 거리에서 그는 이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는 곧장 인근 부동산으로 향했다. 저기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동 쪽에 저렴한 원룸이나 전세 있을까요? 혼자 살 거라 크지는 않아도 됩니다. 빚만 잘 들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말쑥한 차림의 노신사가 왜 갑자기 원룸을 찾는지 의문이 드는 모양이었다. 석규는 중개인이 보여주는 좁고 낡은 방들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다. 6평 남짓한 공간, 낡은 에어컨과 작은 가스레인지.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일지 몰라도 석규에게는 누구의 구박도 받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성체처럼 보였다. 그는 봉천동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가계약했다. 창문을 열자 멀리 관악산 자락이 보였다. 석규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바람을 맞았다. 이제 며칠 뒤면 정희가 여행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폭탄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석규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딸 혜진에게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필요했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다짐했다. 정희야, 당신 말대로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우유가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 석규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깜빡이는 형광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낡은 안전기에서 나는 지잉하는 미세한 소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잠실 아파트의 그 숨막히는 정적, 아내의 서슬퍼런 눈치를 살피며 발소리조차 죽여야 했던 그 넓은 거실보다 이 비좁고 낡은 6평 원룸이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해방감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인간의 생존은 관념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뜬 석규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좁은 세면대를 마주하고는 멈칫했다. 호텔 같았던 집 화장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는 헛기침을 하며 세수를 했다. 이제부터는 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부엌으로 나선 순간 그는 첫 번째 벽에 부딪혔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다. 전날 밤 급하게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터라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은 냄비 하나가 전부였다. 석규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겼겠지만 이제는 쌀 한 톨, 물 한 병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구매해야 했다. 편의점 매대에 나열된 수많은 도시락과 간편식들을 보며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서류 더미는 눈 감고도 분류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아침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결정하기 힘들었다. 겨우 고른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석규는 작은 교자상 앞에 앉았다.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 동안 그는 휴대폰을 켰다.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아내 이정희의 저주 섞인 문자부터 딸 혜진의 당혹스러운 물음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빠 제정신이야? 엄마 지금 쓰러졌어.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이보세요, 한석규 씨, 당신이 나가서 며칠이나 버틸 것 같아? 내일이면 배고파서 기어들어올 인간이 어디서 이혼 타령이야. 석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다시 엎어놓았다. 정희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노예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석규는 너무나 잘 알았다. 면발을 넘기는데 자꾸만 목이 메었다. 라면 국물이 매워서인지 아니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석규는 가장 먼저 세탁기 사용법을 익히기로 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통돌이 세탁기는 꽤나 낡아 보였다. 그는 가방에 담아온 옷들을 집어넣고 세제를 부었다. 평소 아내가 당신은 세제 양도 못 맞춰서 옷 다 망가뜨린다며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기계였다. 석규는 기억을 더듬어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탁기에서 괴성이 들리더니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당황한 석규는 걸레를 찾아 바닥을 닦아냈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다. 30분 동안 씨름한 끝에야 그는 배수 호스가 꺾여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허리를 펴자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고작 빨래 하나 하는데 진을 다 뺀 셈이었다. 석규는 젖은 옷들을 건조대에 널며 허탈하게 웃었다. 정희야, 내 말이 맞긴 하구나.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는 묘한 오기가 생겼다. 못하면 배우면 되고 고장나면 고치면 된다. 그게 인생 아니겠는가. 오후가 되자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딸 혜진이었다. 그녀는 이 낡은 빌라촌의 풍경에 경악한 듯 코를 막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빠, 정말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냄새 좀 봐. 여기서 하루라도 자면 병 나겠어. 당장 짐 싸.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대. 석규는 딸을 위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지만 혜진은 바닥에 먼지가 있다며 앉기를 거부했다. 석규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혜진아, 너는 아빠가 여기서 사는 게 부끄러우니
아니면 엄마 등살에 시달릴 내 걱정이 먼저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난 아빠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67세 노인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사위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체면 좀 생각해줘. 체면. 그놈의 체면 때문에 석규는 30년을 참았다. 자식들 결혼할 때 흠집 날까봐, 공무원 품위에 어긋날까봐 숨을 죽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체면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싶었다. 내 체면은 소중하고 이 아비가 집에서 벌레 취급받으며 죽어가는 건 괜찮은 거니? 혜진아, 아빠는 이제 널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살 거다. 내 엄마한테 전해라. 서류 도장 찍을 때까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딸은 아버지가 이런 차가운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방을 나갔다. 석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은 어느덧 어둑어둑해졌고 봉천동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멀리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보였지만 석규에게는 이 좁은 방의 희미한 전등 불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온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가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아내의 핀잔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밤새 책 읽기.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기타 쳐보기. 새벽 시장에 가서 활기찬 사람들 구경하기. 내 힘으로 돈 벌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짜장면 사주기. 석규는 만년필을 들어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인문학 서적 한 권을 꺼냈다. 아내가 돈도 안 되는 거 읽어서 뭐 하냐며 냄비 받침으로 쓰던 책이었다. 석규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책장을 넘겼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그에게는 피눈물 나는 투쟁 끝에 얻어낸 최고의 사치였다. 밤이 깊어지자 고요함이 방 안을 채웠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잠꼬대나 코골이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짜증 섞인 한숨 소리에 가슴을 졸였겠지만 지금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석규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그를 더 뚜렷하게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한석규.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퇴직 후 67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아니라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어린 새처럼 그의 심장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거세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자만이 만질 수 있는 푸른 불꽃이라는 것을. 잠에서 깬 석규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평생 관리받던 침대 매트리스가 아닌 얇은 요 한 장의 의지에 밤을 지새운 결과였다. 하지만 기분만은 상쾌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정장 대신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밖을 나섰다. 봉천동 언덕길을 내려가며 그는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 일터로 향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등굣길의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근처 인력사무소와 구청의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찾았다. 67세라는 나이는 장벽이었지만 석규는 포기하지 않았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몸 쓰는 일도 괜찮습니다. 공무원 시절의 자존심은 이미 잠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고 왔다. 그는 실무 경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실함을 어필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그는 동네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받았다. 할아버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시간대인데. 편의점 점주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로 석규를 바라보았다. 석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답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점주는 석규의 단단한 눈빛에 압도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편의점을 나오는 석규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월급은 공무원 연금에 비하면 푼돈 수준이었지만 그것은 한석규라는 이름으로 직접 일궈낸 첫 번째 수입이 될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삭막한 원룸 창가에 놓을 제라늄이었다. 붉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며 석규는 중얼거렸다. 너도 나랑 여기서 잘 살아보자. 하지만 평화도 잠시. 오후에 아내 정희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악을 쓰며 문을 두드렸다. 한석규, 당장 문 열어. 당신 미쳤어? 편의점 알바라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전직 사무관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팔고 있겠다고.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석규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문 너머에 대고 말했다. 정희야, 당신 체면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니? 나는 여기서 일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 정희는 문을 발로 차며 한참을 더 욕설을 내뱉다 돌아갔다. 석규는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였다. 가슴이 떨렸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고통조차 보지 못하는 여인. 밤 10시 석규는 편의점 조끼를 입고 계산대 뒤에 섰다. 처음 해보는 포스기 조작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아저씨,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함께 일하는 교대 근무자 대학생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석규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봐야 늘지. 고맙네. 새벽 1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돈이 부족하다며 담배를 그냥 달라는 노숙자도 있었다. 하지만 석규는 당황하지 않았다. 30년 민원 업무로 다져진 내공이 빛을 발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편의점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새벽 2시 근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를 반겼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그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예전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은 그림자였다. 방에 도착한 석규는 씻고 나서 작은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오늘 나는 48,000원을 벌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으로는 봉천동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석규는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아니었다. 그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작지만 강한 돛담배였다. 그리고 그 배의 키는 오직 그의 두 손만이 쥐고 있었다. 봉천동의 새벽은 잠실의 그것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과 취객들의 실랑이 소리는 석규에게 자신이 진짜 세상의 밑바닥 혹은 가장 뜨거운 생존의 현장에 던져졌음을 실감케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세수를 하면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지만 석규는 바로 잠들지 않았다. 그는 비좁은 방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기타 케이스를 쓰다듬었다. 이 기타는 석규가 30살 무렵 첫 봉급을 쪼개어 샀던 낙원상가의 유산이었다. 당시 정희는 집에 소음만 늘리고 먼지 쌓이게 무슨 기타냐며 구박했고 결국 기타는 30년 넘게 창고 깊숙한 곳에서 숨죽여 지내야 했다. 퇴직 후 그가 기타를 꺼냈을 때도 정희는 노망났냐며 비웃었지만 지금 이 방에서 기타는 석규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석규는 굳은 살이 채 박이지 않은 손가락으로 줄을 눌렀다. 징 하는 거친 소리가 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의 비난도 딸의 체면 타령도 없는 이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틀려도 괜찮은 자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매서웠다. 정희는 순순히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이틀 뒤 석규의 원룸 앞으로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도착했다.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장이었다.
정희는 석규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독소 조항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한석규의 유책 사유 가장으로서의 의무 해태 및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재산 분할 요구 아파트 지분 70% 및 공무원 연금의 50% 분할 즉시 시행,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석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가장으로서의 의무 해태라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석이었다. 평소 무뚝뚝했던 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랑 혜진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버지 연금 반 토막 나면 나중에 저희한테 손 벌리실 거 아니에요? 석규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포였다. 석규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서가 아빠는 평생 너희에게 손 벌린 적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연금이 반토막 나든 길거리에서 자든 그건 내 몫이다. 그런데 너는 평생 너희 엄마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산 아비의 마음은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니? 아버지는 참 이기적이시네요. 누군 안 힘들게 살아요? 저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오면 죽고 싶어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왜 그 나이 먹어서 그걸 못 참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서늘한 비난은 아내의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석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30년 공직 생활의 훈장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물을 댔건만 나무는 이제 그 뿌리가 거추장스럽다고 발로 차고 있었다. 그날 밤 석규는 편의점 근무 중에 자꾸만 실수를 했다. 손님이 건넨 5만원권을 만원권으로 착각하기도 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폐기하지 못해 점주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 새벽 1시 손님이 뜸한 시간. 석규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교대 근무를 하러 조금 일찍 온 대학생 알바생 준호가 캔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석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 준호는 커피를 건네며 툭 던지듯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도 퇴직하시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계셨거든요. 세상이 자기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지관에서 목공 배우기 시작하시더니 요즘은 집에도 안 오세요. 자기 손으로 뭘 만드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석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굳어있던 가슴을 조금 녹여주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 석규는 준호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평생 타인의 요구와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살아왔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삶을 빚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석규는 소송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변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한 모습이었다. 변호사님, 재산은 법대로 나누겠습니다. 아파트 지분도 연금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적어지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자유로운 한석규로 확정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노후 생활이 아주 빠듯해지실 텐데요. 조금 더 다투면 지분을 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석규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돈 싸움에 에너지를 쓰느라 내 남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을 먹어도 좋으니 내 마음이 지옥인 상태로는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법원을 나오는 길 석규는 근처의 작은 음악 학원을 찾았다. 성인 전문 기타 강습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기, 67세 노인도 여기서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학원 원장은 석규의 정결한 차림과 진지한 눈빛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음악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 감성이 깊어서 더 빨리 배우세요. 석규는 그날 바로 수강 신청을 했다. 수강료를 결제할 때 그는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그의 지갑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비난을 사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투자가 되었다. 일주일 뒤 석규는 봉천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다.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대는 순간 석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를 경험했다. 붓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아들의 비난도 아내의 소송 서류도 까맣게 잊혔다.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길을 내듯 석규의 인생도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 정희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석규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까지 찾아와 집주인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에 이혼 소송 중인 가출 남편이 살고 있다면서요? 이 사람 공무원 퇴직금도 다 가압류될 사람인데 월세나 제대로 받겠어요? 집주인으로부터 곤란하다는 전화를 받은 석규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정희, 너 정말 어디까지 갈 거니? 내가 죽어야 끝낼 거니? 아니면 내가 다시 그 집으로 기어들어가서 내 발바닥이나 핥으며 살길 바라니? 다시는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나 정말 너랑 같이 죽는 수가 있어. 석규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늘 져주기만 하던 남편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녀도 겁을 먹은 듯 했다. 석규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더 깊은 골목 안쪽 아무도 찾지 못할 작은 고시원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재산 분할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기로 한 결정이었다. 고시원의 창문도 없는 방.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석규는 기타를 안고 앉아 있었다. 벽 너머로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석규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고독을 맞이했다.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좁은 방에서 나의 꿈은 가장 넓게 펼쳐진다. 정희야,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진다. 너는 내 집을 뺏을 수 있고 내 돈을 뺏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노래는 결코 뺏지 못할 것이다. 석규는 고시원 방 안에서 작은 헤드셋을 끼고 기타를 쳤다.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장엄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며칠 뒤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석규는 거울 앞에서 면도를 정성스럽게 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갑옷이자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예복이었다. 석규는 고시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봉천동 골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그는 이제 67세의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한 지휘자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기타 가방과 서예 도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싸워 이겨 얻어낸 승전 기념품이었다. 조정실 문 앞에서 그는 정희를 마주쳤다. 화려한 화장으로 얼굴에 주름을 감춘 아내는 그를 쏘아보았지만 석규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에서 오는 평온함이었다. 정희야, 오늘로 우리는 끝이다. 부디 너도 행복해져라. 나를 괴롭히는 거 말고 진짜 너를 위해 살아봐.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석규는 보았다. 조정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석규의 인생 오막이 비로소 화려한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석규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방금 전까지 그는 평생을 일궈온 잠실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매달 생명줄처럼 여겨지던 연금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재산의 절반을 잃은 노인이었지만 가슴속엔 수십억의 금괴를 얻은 것보다 더 뜨거운 환희가 일렁였다.
67세의 한석규는 드디어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관악구 신림동의 작은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봉천동 원룸보다 더 낡고 좁았지만 이곳에는 넓은 옥상 마당이 있었다. 석규는 그 옥상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그 아래로 개미처럼 움직이는 수많은 차의 불빛이 보였다. 석규는 그 불빛들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석규야,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옥탑방에서의 첫날 밤 석규는 짐을 풀기도 전에 기타를 꺼냈다. 학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코드들을 짚어보며 그는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낡은 옥탑방의 벽은 방음이 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의 서툰 연주에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옆방에 사는 청년이 옥상으로 올라와 맥주 한 캔을 건네며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 기타 소리 좋네요. 가을 밤 공기랑 참 잘 어울려요. 석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맥주를 받았다. 고맙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솜씨라 부끄럽구먼. 그 청년은 취업준비생이라고 했다.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씨름하다 지칠 때면 옥상에 올라온다고 했다. 석규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아들도 이 청년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겠지, 그저 멀리서 안녕을 빌어줄 뿐이었다. 석규는 그날 밤 낯선 청년과 새벽까지 인생에 관해 이야기했다. 공무원 시절의 무용담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며 느꼈던 인간적인 아픔들을 털어놓았다. 타인에게 속을 보인다는 것이 이토록 치유가 되는 일임을 석규는 67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며칠 뒤 석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신림동 일대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았다. 석규는 편의점을 찾는 노인들의 표정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무기력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자괴감에 빠진 얼굴들. 석규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날이 춥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의 작은 친절은 신림동 골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점차 편의점은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외로운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 되었다. 석규는 퇴직 공무원의 행정력을 발휘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돕기도 했다. 서류 한 장 쓸 줄 몰라 정부 지원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석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규의 옥탑방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사위였다. 사위는 장인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모양이었다. 그는 석규의 낡은 거처를 보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혜진이가. 그리고 민석 처남이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석규는 사위를 위해 옥상에 작은 의자를 내주었다. 자네 탓이 아니네. 내 선택이었고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네. 자네가 여기까지 온 건 내 걱정 때문인가 아니면 집안의 평화 때문인가?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다. 사실 장모님이 매일같이 울고불고 난리십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반을 주려니 속이 쓰리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이혼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거죠. 석규는 헛웃음이 났다. 끝까지 체면이 먼저인 여자였다. 석규는 사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가서 전하게.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제발 나를 찾지 말라고. 그리고 정희에게도 말해주게. 아파트를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좋다고.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지분만큼 매달 연금처럼 보내달라고 하게. 나는 그 돈으로 이 옥탑방에서 노래 부르며 살 테니. 사위가 돌아간 뒤 석규는 잠시 허탈함에 빠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붙잡게 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곧장 기타를 메고 근처 시니어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밴드 모집 공고를 보았기 때문이다. 복지관 강당에는 석규와 비슷한 또래의 남녀들이 모여 있었다. 은퇴한 교사, 평생 장사만 해온 상인,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가 된 할머니들까지.
그들은 각자 낡은 악기 하나씩을 들고 서툴게 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석규는 그 대열에 합류했다. 처음엔 박자도 틀리고 음도 어긋났지만 함께 소리를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경이로웠다. 선생님, 기타 톤이 참 따뜻하시네요. 밴드에서 건반을 맡은 김 여사가 석규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다. 석규는 그녀와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연정이라기보다 삶을 이해하는 동반자를 만난 기쁨이었다. 밴드의 이름은 청춘의 끝자락으로 정해졌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모여 연습했다. 석규는 연습이 끝난 뒤 멤버들에게 옥탑방에서 끓인 김치찌개를 대접하기도 했다. 비좁은 방에 7명의 노인이 둘러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잠실의 40평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꽉 찬 온기였다. 그러던 중 석규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 지역 축제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 관악구청에서 주최하는 실버 문화제였다. 석규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 의상을 준비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에 검은 조끼.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린 남자가 없었다. 당당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예술가가 있었다. 공연 당일 무대 아래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석규는 기타를 조율하며 관중석을 살폈다. 그런데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딸 혜진과 아들 민석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런 무대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석규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서류 더미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늦게나마 자신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응원가입니다. 기타줄을 튕기자 맑은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석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인생의 고뇌와 환희가 담긴 묵직한 힘이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석규는 감정에 북받쳐 눈을 감았다. 자신이 지나온 수많은 멸시의 시간, 차가운 식탁, 그리고 홀로 울었던 밤들이 가사 하나하나에 녹아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무대 아래에서 아버지를 무시하던 혜진과 민석은 멍하니 석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알던 쓸모없는 노인 아버지가 아니라 수천 명의 마음을 울리는 주인공으로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며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듯했다. 무대를 내려온 석규에게 자식들이 다가왔다. 아빠, 노래가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석규는 그들을 인자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는 않았다. 그래, 고맙구나. 와줘서. 이제 가서 너희 엄마 좀 잘 보살펴줘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외로운 사람 아니겠니? 석규는 자식들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밴드 멤버들과 함께 뒤풀이 장소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가족보다 더 소중한 오늘의 동료들이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석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5만 자의 대서사시 중 이제 겨우 절반을 썼을 뿐이라고. 남은 5장은 슬픔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도전으로만 채워나가겠노라고. 신림동의 밤은 깊어갔고 석규의 옥탑방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내일 있을 서예 수업 준비를 위해 붓을 씻었다. 67세 한석규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신림동 옥탑방의 여름은 지독하게 뜨거웠다. 달궈진 슬라브 지붕의 열기는 밤이 되어도 식을 줄 몰랐고 낡은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휘몰아칠 뿐이었다. 하지만 석규는 이 열기조차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68세가 된 석규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기타와 서예를 즐기며 가끔은 밴드 멤버들과 작은 공연을 열었다. 그날도 석규는 밴드 연습을 마치고 건반을 치는 김 여사, 영숙과 함께 남대문 시장의 단골 국수집에 앉아 있었다.
양은 냄비에 담긴 멸치 국수가 정겨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한 선생님, 이번에 우리 밴드에서 창작곡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쓰신 일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곡을 붙여보고 싶거든요. 영숙의 제안에 석규는 쑥스러운 듯 젓가락을 멈췄다. 영숙은 석규가 고시원 시절부터 써온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된 후 그의 문장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다. 석규에게 영숙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석규의 아내 정희가 결코 해주지 않았던 일, 즉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해주었다. 제 부족한 글이 노래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인네 넋두리를 들어줄까요? 넋두리라니요. 이건 승리의 기록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가 구원일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멸치 국수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석규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충만함을 느꼈다. 하지만 삶은 늘 평온할 때 발목을 잡는 법이었다. 국수집을 나서는 석규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처남 정식이었다. 매형, 아니 한석규 씨. 지금 여기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누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정식의 목소리는 시장통의 활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했다. 석규는 영숙을 먼저 보내고 정식과 마주 앉았다. 정식은 정희의 동생으로 평생 석규에게 돈을 빌려가며 골칫덩이 노릇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정희가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나눌 재산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와서 이러나?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누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매일 술만 마시고 당신 이름 부르며 울다가 어제는 약까지 먹으려다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도 40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굽니까? 석규의 가슴이 요동쳤다. 정희에 대한 애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함께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었다. 정식은 석규가 연금 분할로 받는 돈이라도 미리 당겨서 누님을 좀 도와달라고 생떼를 썼다. 석규는 차갑게 거절했지만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하늘을 보았다. 정희의 불행이 고소하기보다는 서글펐다. 그녀는 평생 타인의 시선과 허영을 위해 살다가 결국 그 허영에 잡아먹힌 셈이었다. 석규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돕는 것은 그녀를 다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그 지옥 같은 과거로 끌어들이는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안하다 정희야.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석규는 휴대폰에 저장된 정희의 번호를 영구히 삭제했다. 그것은 잔인한 외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독립하기 위한 마지막 절단이었다. 그는 대신 정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구해주라고 자신이 포기했던 나머지 지분은 그녀의 몫이니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다음 날 석규는 영숙과 함께 창작곡 연습에 매진했다. 곡 제목은 유통기한 없는 인생이었다. 석규의 거친 목소리가 옥탑방의 공기를 뚫고 퍼져나갔다. 과거의 망령이 그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는 더 큰 소리로 노래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가을이 깊어지자 석규의 창작곡은 시니어 밴드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튜브에 올린 연습 영상이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석규는 이 시대의 당당한 황혼의 상징이 되었다.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지만 석규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영혼을 노래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아들 민석이 옥탑방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해서 밀렸어요. 아버지가 이혼하고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나 봐요. 윗분들이 가정사 복잡한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엄마도 잘못했다고 빌고 계세요. 석규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꼬인 이유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68세의 아버지가 옥탑방에서 땀 흘리며 얻은 자유는 아들의 승진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다. 민서가 내 승진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니? 내가 회사에서 받는 평판 때문에 내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겠니?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엄마는 지금 우울증 약까지 드신다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여자랑 노래나 부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석은 석규의 책상 위에 놓인 영숙과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다. 석규는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다. 아들은 충격받은 듯 볼을 감싸쥐었다. 나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엄마의 자식으로만 살아라. 나는 오늘부로 너라는 자식을 마음에서 지웠다. 석규는 아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빗장을 걸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자식을 때린 아비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마는 석규는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들의 짐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옥상에서 밤새도록 소주를 마셨다. 차가운 이슬이 어깨를 적셨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석규에게 예상치 못한 비보가 전해졌다. 정희가 정말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석규는 망설임 끝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희는 예전에 표독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왜소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딸 혜진이 석규를 보고 달려와 매달렸다. 아빠, 엄마 죽으면 어떡해? 엄마 깨어나면 같이 살아준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엄마가 힘낼 거야. 석규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잠든 정희를 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정희야,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와 다시 살 수는 없다. 그건 너를 위한 일도 나를 위한 일도 아니야. 부디 깨어나서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단 하루라도 살아봐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석규는 혜진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다. 등 뒤에서 혜진의 오열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동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그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 씨, 저예요. 오늘 연습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갈게요. 저 이제 정말 다 끝냈거든요. 석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공원 한복판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4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떨어지는 낙엽조차 자유로워 보였다. 석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밴드 연습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다. 정희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었다. 자식들은 석규가 간병을 맡아주길 은근히 바랐지만 석규는 변호사를 통해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타인에게 저당 잡히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석규가 속한 청춘의 끝자락 밴드에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찾아왔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니어 음악 경연 대회 본선 진출권을 따낸 것이었다. 68세의 편의점 알바생 한석규가 메인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무대 중앙에 서게 된 것이다. 연습은 고되었다. 석규는 손가락 끝에 피가 맺힐 정도로 기타를 쳤고 목소리가 쉴 정도로 노래했다. 영숙은 그런 그를 묵묵히 보필하며 함께 밤을 지새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다. 공연 당일 세종문화회관의 거대한 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석규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자신의 낡은 기타를 닦았다.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아들 민석이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초췌하고 겸손해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오늘 공연 잘하세요. 엄마도 TV로 보신대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민석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석규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었다.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아들이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석규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 광활한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석규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 나이 68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정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길 갈망하는 모든 청춘에게 바칩니다. 강렬한 기타 리프가 홀 전체를 진동시켰다. 석규는 온 힘을 다해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는 옥탑방의 가난을, 편의점의 고단함을, 그리고 40년의 억압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관객들은 처음 보는 노신사의 폭발적인 에너지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영숙의 건반 소리가 석규의 목소리를 감싸 안았고 드럼의 비트는 석규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석규는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원룸에 사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야생마였고 폭풍우를 뚫고 비상하는 독수리였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공연장 지붕을 뚫을 기세였다. 석규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동료들의 손을 맞잡았다. 영숙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석규도 참아왔던 뜨거운 것을 삼켰다. 결과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석규에게 상패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자신이 진정으로 이겼음을 확신했다. 그는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억압과 무엇보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워 승리했다. 그날 밤 석규는 영숙과 함께 남산타워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영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한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는걸요. 석규는 영숙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68세의 연애는 뜨겁기보다는 깊었고 화려하기보다는 고요했다. 석규는 이제 자신의 인생 10장을 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 마지막 장은 이별이나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었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폈다. 나 한석규, 드디어 나를 용서하고 세상을 품에 안았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나를 위한 축제로 채우리라. 대상을 받은 이후 석규의 삶은 전보다 분주해졌지만 그 결은 더욱 단단해졌다. 신림동 옥탑방 앞에는 그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강연 요청도 쇄도했다. 하지만 석규는 여전히 밤이면 편의점 조끼를 입었고 낮에는 붓을 들었다. 그에게 있어 일상은 자아를 지탱하는 뿌리였고 예술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돌아 다시 시린 겨울이 찾아왔다. 석규는 69세가 되었고 이제 곧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10장의 제목을 회귀와 완성으로 정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었기에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30년간 몸담았던 서울시청 근처를 찾았다.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코트와 목도리를 두른 채 광장을 거닐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바쁘게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느긋하게 바라보았다. 석규야,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는 빌딩 숲 사이로 부는 찬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칭찬해 주었다.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잠실의 그 아파트 단지였다. 정의의 사치와 투자 실패로 경매에 넘어갔던 그 집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 베란다에 아이들의 옷가지가 정겹게 걸려 있었다. 석규는 그 아파트 담장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았다. 기묘하게도 분노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그곳에 갇혀 지냈던 그늘진 석규가 안쓰러울 뿐이었다. 석규는 근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반신마비로 투병 중인 정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석규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을 달싹거리던 그녀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석규 씨, 미안 해요. 그 짧은 사과에 40년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석규는 그녀의 야윈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정희야, 미안해하지 마라. 나도 너를 미워하느라 참 힘들었다. 이제 우리 서로 용서하고 남은 시간은 편히 쉬자. 석규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아두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석규의 등 뒤로 겨울 햇살이 길게 비쳤다. 그것은 증오라는 무거운 배낭을 마침내 내려놓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벼움이었다. 공연 수익금과 강연료 그리고 아껴둔 연금을 모아 석규는 작은 꿈 하나를 더 실현했다. 신림동 골목 끝에 청춘서가라는 이름의 작은 복합문화 공간을 연 것이다. 그곳은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기타를 배우고 서예를 익힐 수 있는 사랑방이었다. 석규는 그곳의 주인이자 강사가 되었다. 개관식 날 밴드 멤버들과 영숙이 함께했다. 딸 혜진은 손주 민준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민준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죠? 엄마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기타리스트래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석규는 호쾌하게 웃으며 민준을 안아 올렸다.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석규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만든 이 공간 정말 따뜻하고 좋아. 이제 가족은 서로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등대가 되었다. 영숙은 석규 옆에서 조용히 차를 내렸다. 두 사람은 굳이 혼인신고를 하거나 합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영혼의 파트너로 남기로 했다. 그것이 노년에 찾은 가장 건강한 사랑의 형태라고 그들은 믿었다. 밤이 깊어지자 청춘 서가의 등불이 켜졌다. 석규는 홀로 남아 붓을 들었다. 화선지 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썼다. 만개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 먹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신림동의 낡은 지붕들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굴곡을 평평하게 덮어주었다. 석규는 기타를 들어 나직하게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기교를 넘어 삶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의 나이 70을 바라보는 겨울. 한석규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연금을 축내는 노인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장식하고 있는 위대한 작가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을 축복하듯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는 춥고 고달픈 밤이겠지만 석규에게는 인생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물리는 완벽한 밤이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 그의 독백은 눈송이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가 남긴 청춘 서가의 불빛은 어두운 골목을 오래도록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